이렇게 각 지역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큰 장을 부른다라고 했는데 보통 1년에 한 차례 정도 열렸다. 이 대도회를 주도한 인물은 민도사로 그는 백발의 노인이며 서울 출신이라고 기록돼 있다. 대도회 후에는 항상 인근 부호나 관할을 습격하는 일종의 시위를 했는데 이때는 오미동의 신승제 집에 가서 18,000냥을 탈취했다고 한다. 사법품보를 비롯한 각종 자료에 의하면 활빈당의 조직은 비밀 결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활빈당의 조직은 그 활빈당의 당원이 입당할 때 자기를 이끌어준 사람을 사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사장의 또 사장을 노사장이라고 부르고 또 그 윗사람을 노노사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일종의 종적인 그런 조직으로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적으로는 자기의 동료가 정확히 누구인지 그 신원을 서로 알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적으로 맺어진 그런 조직이었다, 비밀 결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활빈당이 이렇게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활동을 벌이자 관에선 이들의 처리에 고심을 하게 된다. 당시 일본 영사관이 본국에 보낸 보고문을 보면 조정에서 활빈당의 처리에 얼마나 고심을 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1909년 활빈당의 진압을 위해 고성에 있는 진위대 200~300명을 급파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당시 정부에서는 활빈당이 이제 전국 각지에서 출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 있던 진위대를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위대는 각 지방에 있던 당시 군대들인데요. 이 진위대들이 출동을 해서 이 활빈당들을 토벌하는 그런 일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활빈당은 워낙 출몰이 무쌍했고 이들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다시 또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것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추적해서 잡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관의 힘만으론 활빈당을 소탕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각지의 부호들은 자구책을 강구, 자체적으로 방위대를 두기도 한다. 1904년 1월 이 집안의 방수군과 맹감력이 이끄는 활빈당이 전투까지 벌인 것으로 기록돼 있는 전북 부안에 있는 김진안가. 이곳에 적혀진 안내문을 보면 이들은 화적대를 피해 아예 이살 갔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일반 백성들의 경우는 달랐다. 한 기록에 의하면 백성들은 활빈당들을 음식과 술로서 대접함이 마치 귀한 손님을 대하는 것과 같았다고까지 한다. 당시 관과 활빈당들의 쫓고 쫓기는 싸움은 아주 치열했습니다. 구한말 이 활빈당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의 기록이 모두 200여 명에 달하는 것만 봐도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에게 쫓기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활빈당들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1903년 3월 19일 황성신문에 실린 활빈당의 항변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화적이라 하느냐? 실제 화적은 관찰이네 수령이네 하는 명색이 다 진화적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재산을 쌓아두어도 필경 보존치 못하고 다 진화적의 주머니만 채울 것이니 차라리 우리 활빈당에게 주어서 기한인들을 구제하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실제 화적은 관찰이네 수령이네 하는 이들이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자신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초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이 활빈당들은
점점 그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에 의해 새로운 모습을 맞이하게 됩니다. 활빈당의 활동이 가장 치열했던 때가 구한말. 일본은 일찍부터 이들의 활동을 주목하고 있었다. 1900년대 일본이 조선의 상황을 자국에 보고한 일본 공사관 시찰 보고서. 여기에 보면 여러 차례 활빈당과 관련된 상황들을 본국에 보고하는 기사들이 등장한다. 일본은 왜 활빈당을 주목하고 있었을까? 그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목적이죠. 치안이라고 하는 이제 목적 하나 하고, 그 대개 1900년 전후 해가지고는 그들이 이제 세력이 여기에 미치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경제적인 목적이죠. 그들이 이제 일본인들을 갖다가 공격하기도 하고, 또 외국 사람들을 갖다가 배척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관심을 둔 거죠. 한일 외교 극비 사료에 보면 일본은 활빈당들이 주장하는 대한 삼인논설의 내용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대한 삼인논설에서 활빈당은 당시 조선의 쌀이 대부분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미국 수출을 금지하고 방공령을 실시해 고가를 안정시키라는 주장과 더불어 외국 상인의 국내 진출을 금하고 철도 부설권을 외국인에게 넘기지 말며 금광 채굴을 금지하라는 등 대부분 반외세, 반일 정서가 실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국가로 볼 땐 굉장한 이권이거든요. 아시다시피 1890년대를 전후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권이 서양 자본주의 제국한테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금광 하나만 하더라도, 운산금광 하나의 그 1년의 채굴량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1907년에 우리가 구체보상운동을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1,300만 원 정도 아닙니까? 운산금광의 1년 채굴하는 그 채굴하는 그 돈 액수가 그거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이권인가 그걸 알 수가 있죠. 일본에 대한 활빈당의 생각은 단지 주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난다. 일본으로 가는 상선을 집중 공격하는 것을 비롯해 철로부지 선정을 하던 일본인을 공격하거나 기차를 전복시키는 등 다양한 형태로 공격을 한다. 그러나 1905년 활빈당의 활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진 것이다. 그러자 전라도의 최익현, 경상도의 신돌석, 충청도의 유인석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난다.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시기, 활빈당들도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해야만 했다. 자기들이 어떤 그런 신분을 명확히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파악을 할 때 화적 출신들로서 소규모 의병부대를 조직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주로 나타나는 출몰하는 곳이 그 이전에 활빈당이 출몰하는 곳과 많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이 그와 같이 의병으로 이렇게 전환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